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조선의 권력 비판 그리고 이제 기록 정신으로 논의를 확대해서 하겠는데 오늘 공부할 거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침없이 좀 공부를 해나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많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선의 이 권력 비판, 주로 조선의 권력 비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추가해가지고 기록 정신, 이걸 논의하겠는데, 이 조선의 권력 비판의 핵은 대간이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그 대간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로 사관과 대간에 대해서 논의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경연, 그 다음에 실록, 그 다음에 책문, 그 다음에 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경연은 현실적인 권력 비판에 성격이 강하고, 실록이나 책문이나 일기는 기록의 의미가 강한데, 사실은 이 현재의 권력 비판과 그 미래를 위해서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공유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조선 이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정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먼저 공부하겠는데, 경연이라고 뭐죠, 여러분들? 경연? 이건 알죠? 경연. 뭐죠? 경연이란 것은 이건 왕을 교육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논쟁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강론도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을 교육하는 것은 경연이라고 하고, 이 세자를 교육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서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연은 매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파악할 때 정설, 원칙적인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일탈하는 것을 참고로 배워야지, 일탈하거나 예외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가지고 조선 역사를 파악하는 그 조선 총독부식의 조선 역사 파악으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이제는. 자, 실록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해요.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시조선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이시조선 이조실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식민사학자들이에요. 이걸 그대로 따다가 쓰는 것이 이북. 북의 실록 번역도 리조실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식민사관의 틀에서 못 벗어 일정한 기간 동안 못 벗어나고 있었다는 틀림없습니다. 이거 조선 역사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차이가 없어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문이라는 것은 책문해서 이게 이 책문, 이 문자를 쓰는 것은 답이고 책문 해서 이렇게 물문자를 쓰는 것은 이건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이 답을 말하는 거. 그리고 책문이 이제 문자가 있고 이 문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대책문. 그러니까 왕이 현실 타개하고 또는 그 밖에 국가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민의 교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는가를 신하나 또는 선비들에게 묻는 겁니다. 대책을. 그 다음에 이제 일기하면
승정원 일기가 대표적이죠. 승정원 일기가 대표적인데 사실은 승정원 일기 말고도 많은 성격을 달리하는 그 일기로 얘기되는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정말 이 기록의 나라예요. 제 그 처가 쪽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일기 기록이 지금도 요 정도 돼요. 깨알같이 써놓은 기록들이 그 독립운동 할 때, 그리고 8.15 이후에 그 김구 선생, 그 환영위원장 할 때 그 한독당 선전부장, 한독당 재무부장 할 때의 이 대한민국의 정국, 그리고 6.25 때의 일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사람이 써놓은 기록이. 그러니까 옛날 조선 선비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주 깨알같이 기록해놓고 또 감옥에서도 계속 그런 그 일기의 기록들을 남겼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오늘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이 조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는 이 권력을 비판하는데 세계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비판하는 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에는 그 대관들이나 비판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뭐 왕만 비판하는 것 같죠? 대관들도 심하게 비판받습니다. 대관들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전 인민의 대관화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왜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가 대관이 가장 이 우러러보는 선망의 이 직종이라고 했죠? 청일지기할 때. 그러니까 선망하는 사람들처럼 인민들은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전 인민의 대관화가 이루어졌으면 요즘은 전 국민의 정치평론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치평론 뭐 택시 타고 다니는 택시기사들 다 정치평론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선시대로부터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의 현상.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조선시대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정치 과열 현상이 과도한 비판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순작용이고 좋은 방향으로 역사를 이끕니다. 사실 세상 어떤 일도 다 좋은 건 없고 다 나쁜 건 없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차이를 가장 줄여서 얘기할 때 우리가 51대 49라고 하는데, 그 51대 49라는 2%의 차이가 역사를 진전시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너도 나도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정치가들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쁜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현실에 대한 첨예한 관심은 미래를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를 않는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 인민의 대관화, 이게 조선시대라면 전 국민의 정치평론가화, 이것이 조선시대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전 인민의 대관화라는 말을 썼어요. 자, 전 인민의. 그런데 여러분 대관이라는 것은 아주 엘리트들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매시라는 말로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매시. 이걸 이제 환시 또는 환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환관처럼 수준 높은 환관이 없어요. 환관 때문에 정치가 잘못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네. 환관 때문에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 최구 선생이 그
명나라 갔을 때 배 타고 가는데 그냥 환관, 태감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환관들이 그냥 대포 쏘면서 그냥 강으로 그냥 대거 행렬해 오면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최고 선생이 이 명나라의 이 환관의 횡포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인민의 대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광해군 아시죠? 네. 광해군은 일단 광해군은 왜 왕에서 쫓겨났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광해군은 너무 게을러요. 왕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치에 관심이 적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치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을 깔보게 됐냐 그겁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이 광해군이 막 일을 안 하고 늘 침실에만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아까 지금 경연이라는 것은 이건 경연이 활성화된 시대일수록 치대 경연이 안 된 시대일수록 난세였거든요. 그 경연 제일 싫어했던 왕이 광해와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게을러 빠져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대관들이 가가지고 막 강력하게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해도 침실에 들어가 박혀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광해군이 심하게 이 대관들의 탄핵을 받고 기분이 나빠 있었던 차인데 그 침소에서 나왔더니 이 환관 이봉정 선생이 저희 선택자를 붙이겠습니다. 왜냐면 내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습게 보는 거 이게 신민사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진중권 씨가 그 새누리당 이정현 씨한테 꼭 조선시대 내시 같다 이런 말 했죠. 네.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내시하면 아주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주 괴기스러운 인간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봉정 내시 선생한테 광해군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트집을 탔습니다. 너는 어째서 그렇게 몸이 뚱뚱하냐 하고 이제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 하는 걸 보면 광해군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제 환관 사실 이 이봉정 선생이 이 환관 중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큰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해군이 넌 어째서 그렇게 뚱뚱하냐 이러니까 바로 이 이봉정 선생이 광해군에게 대꾸한 말이 광해군 일기 3년 10월 14일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일찍이 환시 이봉정에게 묻기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뚱뚱하냐 하니 봉정이 대답하기를 소신이 선조 이전 왕 선조 때는 선왕이 장시간 공사청에 납시어 온갖 일을 열심히 재결하시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모시느라 낮에는 밥 먹을 겨를이 없고 밤에도 편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께서 공사청에 납시는 때가 없으므로 소신은 종일 태평하게 쉬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기 때문에 고달픈 일이 없으니 어찌 살이 찌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주 이건 발언법으로 명언을 쓰는 아주 시니컬하게 왕을 엿먹인 거죠. 네. 그 정도면 대간 수준이죠. 대간 수준. 전 인민의 대관화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궐에 있는 환관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우리가 천인으로 알고 있는 광대가 있죠. 네. 여러분 광대 중에서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광대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슨 드라마에도 이 영화입니까? 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길이라는 그 광대 아시죠? 네. 연산군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연산군 일기 11년인가에 이제 12월 29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설달 금음 때 아닙니까? 원래 이 설달 금음 때는 이 역신 또는 이렇게 불길한 것을 내쫓는 그런 그 의식을 벌여요. 그런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나래라고 합니다. 나래. 나래란 말 들어보셨죠? 네. 나래. 그러니까 이제 나래 때에는 당연히 이 배우, 조선시대도 배우라는 말을 했어요. 이 배우들을 초빙해가지고 이제 그 나래 의식에 참여를 시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공길이 나래에 와가지고 막 장난을 하다가 연산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건 교재 봅시다.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배우 공길이 늙은 선비장난을 하며 아뢰기를 전하는 요순 같은 임금이요 나는 고요 같은 신하입니다. 요순은 어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니나 고요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고 또 논어를 외워 말하기를 논어를 외우래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으랴 하니 왕은 그 말이 불경한 데 가깝다 하여 곤장을 쳐서 먼 곳으로 유배를 하였다. 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배우를 유배를 시켰으니까 연산군은 그에 쫓겨나는 거예요. 연산군 이때 쫓겨나셨으니까 바로 탄핵당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광대도 임금에게 하는 말이 대간 수준이죠. 네. 임금이 좀 임금다워라. 사실 이게 여기서 그 이 공길이 한 말은 임금은 임금답고 이걸 이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셨습니까? 군군신신 부부자자 해가지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사실 이러한 어떤 유학적 가치관은 상당히 오래된 정통 유학의 가치관이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정명론을 펼치면서 이 정명론이라는 것은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붙여진 이름에 걸맞는 실천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군신부자는 이름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자는 자식은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왜 처음부터 이렇게 누구는 임금이고 누구는 신하란 말이냐 하고 이것을 또 봉건 계급 논리로 얘기하는 한 서양 철학자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그 본질과 벗어난 그 계급적 논리죠. 이런 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신 부자의 논리는 상당히 오래된 조선시대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라 때 그 충담사라는 스님 아십니까? 충담사. 그렇죠. 향가 찬기파란가라는 향가 학교장한테 배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안민가라는 향가도 지었죠. 근데 이제 향가 작가 중에서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사람은 화랑이면서 승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예요. 근데 이제 그 삼국유사에 전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좀 재밌어요. 이 경덕왕, 신라 경덕왕 아시죠? 신라 경덕왕 하면 신라 전성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성기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쇠퇴기의 첫 번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잘못되는 것 같으니까 이 행차를 나가서 이 현이를 만나서 이 나라를 다시 되살리는 이제 이 좋은 말을 좀 듣고자 할 때 이 경덕왕 앞에 나타난 사람이 충남사예요. 아주 복장도 남도하지만 눈은 빛나고 이마가 넓고 밝고 이런 승리예요. 그래서 충남사에게 이 나라를 다시 되살릴 대책을 물었더니 부른 노래가 안민가입니다. 바로 이 안민가를 보면 방금 공길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임금은 아비고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고 그 임금과 신하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백성을 사랑하면 이 백성들이 왜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는가? 바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나라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가 향가 안민가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공길의 말은 이것도 거의 대간급의 봉박이죠. 자, 임금을 비판하는 걸 봉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인민의 대간화, 환관에서부터 광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걸 보면 이 조선이 정말 이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인민들의 나라였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국민경선 후보 출마 연설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이 말한 청산해야 할 역사는 일제강점기의 역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분단의 역사를 바로 조선시대의 역사와 똑같이 퉁쳐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눈 감고 귀를 먹고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환관도 광대도 할 만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조행차도라는 거 보셨어요? 그림. 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정조가 행차하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 옆에 있는 백성들도 그러지만 조금 먼 발치 이렇게 언덕 같은 데서 임금 행차를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들 얘기하기도 하고 완전히 구경하잖아요, 임금을. 그러면서 그 정조 행차 중에 또 격쟁이 벌어지잖아요. 격쟁이 뭡니까? 임금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임금 가면 먼 데서부터 뭐 엎드려가지고 뭐 무릎 꿇고 우리가 배운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조선시대 역사를 잘못 배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 조선은 전 진민의 대관화를 지향했던 나라다. 자, 이걸 먼저 전제를 하고 제가 아까 탄핵 전문 집단인 대간은 그럼 탄핵을 안 받았느냐? 대간도 여지없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원부와 상관원 양산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홍문관이 나서가지고 양산을 탄핵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간을 탄핵한 조광조. 자, 여러분들 그 중종 반정 아시죠? 네. 모르실 수가 없죠. 지난번에 제가 2017년에 촛불을 이 촛불 반정이라고 하면서 중종 반정하고 아직 흡사하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최고 대장이 박원종이에요. 이 박원종이가 그 연산군, 중종 반정은 연산군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 연산군 때의 대신이었던 신수군에게 좀 같이 일으키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신수군은 딱 부러지게 거절은 안 했지만 이 반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박원종 등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하고 싶겠죠. 제거됩니다. 제거되는데 하필이면 이 중종 B가 신씨였는데 이 신씨가 신수군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 박원종이 횡포를 부려가지고 이 박원종도 중종 반정에 성공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이 호화 생활과 권세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연산군 때보다 좀 낫다 그 정도죠. 중종비가 신씨였는데 이 박원종이 이김으로 이 신씨를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폐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는 대신이 압력을 넣어서 왕비도 쫓아내는 이런 정도의 권력이 이 대신들한테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왕과 대신과 천연적이었는데 이 셋이 삼권 정립이 이루어진 구조라고. 그러니까 대신이 이제 쫓아냈는데 이 중종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구원상소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상소 무슨 말입니까? 구원상소. 상소를 구한다. 이것도 아주 좋은 상소를 구한다. 나한테 무슨 말이든지 좀 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사직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상소를 올릴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 그 전라도의 그 박상과 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담양, 하나는 순창에 수령했었어요. 둘 다. 바로 담양과 순창이니까 다 전라도죠. 군수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 박상과 이정이 신씨를 내쫓은 건 잘못 아니냐. 신씨가 무슨 잘못이냐. 아버지가 신수군인데 아버지 이랬다고 해서 딸까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상소에 이 이정과 박상이 신씨 복위 상소를 올린다 그겁니다. 야, 이거 큰 사건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신씨를 폐위시킨 당대 최고 실력자 박원종을 공격하는 행위예요. 더 나아가서 반정이라는 것 자체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신씨 폐위에 상소했던 사람들을 다 곤란한 지경으로 밀어넣는 상소 아닙니까? 자, 이런 상소를 올리니까 그 당시 반정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을 테니까 너도 나도 이 박상과 이정을 죄를 줘야 된다는 논의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여기에
9년이 나서는 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거꾸로 해도 조광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신시보기상소를 올린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사헌부와 사관 양사에서 침묵을 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침묵도 죄라고 했죠.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조광조가 사관원 정원이었어요. 사관원 정원이면 정육품입니다. 이것도 사관원 정원 된 지 보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보름밖에 안 됐을 때인데 바로 이 구원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이 분위기에 침묵하고 있는 사헌부와 사관원의 정대관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전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자. 자, 이런 상소를 또 올립니다. 아, 놀랍죠? 자, 거기 대관을 탄핵한 조광조 한번 봅시다. 언론은 국가의 흥망과 관계된다. 언론과 통하면 다스려지고 막히면 어지러워진다. 언책이 없으면 스스로 말을 극진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간간을 두어 그 일을 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이 혹 지나치더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한다. 근자의 박상, 김정 등이 구원에 따라 진언하였는데 구원 상소 그 말이 지나쳤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찌하여 죄를 준다는 말인가. 설령 재상이 혹 죄 주기를 청하더라도 대간은 부재하여 풀어주어서 언론을 넓혀야 할 터인데 도리어 대간이 죄를 청하여 언론을 훼손하였으니 먼저 그 직분을 잃은 것이다. 신이 정원으로서 어찌 구태여 직분을 잃은 대간들과 같이 하겠는가.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양사를 파직하여, 양사가 뭡니까? 사헌부, 사관원이에요. 양사를 파직하여 다시 언론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하자 하고 승부수를 던진 거죠. 사실 이런 건 당시 왕인 중종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중종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종은 좀 기득권 세력을 조광조라는 탁월한 인물을 선두에 세워서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광조의 이 발언이 얼마나 당찹니까?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또는 자기 직무에 소극적인 그럴 경우에 대관들도 여지없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이 경연에서는 무수한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사실은 경연에서만 논쟁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중대사가 있을 때는 이 의원 총회 하듯이 이 조선시대 궁중 총회를 열어요. 그럼 총회를 열면 여러분들 발언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중 총회를 기록하고 있는 실록을 읽어보면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오늘은 궁중 총회 얘기는 안 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강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좀 헛갈려가지고 이것저것 그랬는데 나중에 궁중 총회는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발언자가 뭐 수십 명 되니까요. 근데 경연 논쟁만을 좀 오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조광조의 얘기를 지금 조광조가 이 대간을 탄핵하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자, 이번에는 이 선조 때 그 선조를 봉박한 율곡의 그 경연의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75년 선조 8년인데 이 경연에서 이 사헌부 집의 종산품입니다. 사헌부 집의 신점이 있었어요. 신점. 옛날에는 요즘 우리 이름이 성하고 이름 앞에서 이제 석자가 대부분이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이 외자 이름, 그 다음에 성까지 합쳐서 석자 이름, 두 자 이름, 그 다음에 성까지 합해서 넉자 이름. 이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석자 이름도 많고 두 자 이름도 한 30~40% 되고 외자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 이름들은 다 외자죠. 네. 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계도 이 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외자로. 외자 아닌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방원하고 그 다음에 단종의 이름이 외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조선의 왕이 외자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뭐 백성들을 또는 글 쓰는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 임금 이름을 피하게 하기 쉽게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신점도 외자 이름이네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신점. 자, 이 신점이 건의를 합니다. 왕한테 국방 문제를 건의를 했어요. 북방이 텅 비어 오랑캐 기병이 쳐들어온다면 막아낼 계책이 없으니 미리 장수를 선택하여 기르십시오. 그러니까 사헌부 집의가 대간이겠죠. 자, 이러니까 선조가 발끈합니다. 왜냐? 뭐라고 발끈하냐? 오랑캐 기병이 오거든 조정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을 시켜박을 것이다. 이런 군주로서 용렬한 발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대안 없이 큰 소리만 치는 대간들, 왕한테 그냥 요구만 하는 대간들, 이런 대간들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말실수예요. 그러나 군주가 이렇게 말실수 비슷한 이렇게 성질을 보이면 안 되죠. 이걸 잠자코 듣고 있던 율곡이 나섭니다. 주상께서 방금 말씀하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목하신 겁니까? 큰 소리만 치고 실속이 없는 자를 지목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쓰면 반드시 이를 그르칠 것인데 어찌 그 사람을 시켜 적을 막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또 만일 옛것을 좋아하고 성인을 배우려는 사람을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면 주상의 말씀이 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맹자가 양희왕과 제 선왕을 만나서도 오히려 요순임금을 목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큰 소리를 친 것입니까? 하고 선조를 봉박했어요. 지금 율곡의 이 봉박은 아주 완벽한 봉박입니다. 선조의 말을 이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함께 나누어서 봉박을 한 거예요. 뭐냐? 지금 선조는 표면적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이를 맡길 것이다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큰 소리나 치는 사람에게 국방을 맡긴다? 이건 정책의 포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죠?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국방을 맡겨? 말이 안 되죠. 선조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어떠한 그 이상론을 설파하는
이러한 학자를 큰 소리나 치는 사람이라고 지금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바로 혼동한 겁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큰 소리만 치는 이런 실속 없는 사람하고 군주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혼동했다라고 양면으로 파고들었어요. 자, 바로 이런 그 봉박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나를 봉박할 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어딘지 아세요? 저처럼 내가 너무 바보 같은 말을 했을 때 봉박당할 때입니다. 내가 말을 너무나 바보 같은 말을 하면 상대가 봉박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주 선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유고무원이야.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왕으로서는 일종의 수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 아주 예리한 즉석에서의 이 봉박은 조선의 대학자요 정치가였던 율곡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것을 더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냐? 이러한 봉박이 허용되는 조선 조정의 풍토입니다. 즉석에서 왕을 봉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으로는 좀 안 입고도 침묵으로 그 강성 비판을 제어하지 않고 있는 선조의 태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알았던 역사,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았던 역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런 것까지를 읽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 조광조가 나왔었죠? 이 조광조가 이제 아까는 뭐였죠? 상하는 정원이었는데 이제 부제학으로 올라섰네요. 부제학으로 올라섰는데 이 부제학으로 올라섰을 때 이 경연장에서 병조판서 유담년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꼭 왕과 신하만 벌일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신들끼리도 벌이고 대간과 대신도 벌이고 대간과 대간까지도 벌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조판서는 상당히 고위직 아닙니까? 부제학도 물론 고위직이에요. 이때 이제 뭐 했냐면 아까 북방우랑 계기가 나왔지만 이때 여진족 중에 속고내라고 이름이 아주 이 여진족 대장인데 얘가 아주 머리도 좋고 아주 용감하기도 하고 날쌔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틈만 나면 국경을 싹 넘어와가지고 조선 쪽으로 와가지고 사냥을 하고 갑니다. 아마 이제 조선 쪽에 이제 짐승들이 많이 있었나 봐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문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병조판서 유담년이 사냥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잠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 여진족들을 다 체포해버리겠다 하고 안을 제시하니까 이렇게 명석하다고 보기 어려운 중종이 그것도 뭐 괜찮은 방안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국경을 넘어오는 여진족인데 그래서 거의 허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광조가 또 끼어듭니다. 잠깐만 이런 식으로 just moment 뭐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속고래가 만약 죄가 있다면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변경에 요란을 피운 것이 아닌데 몰래 군사를 내어 엄습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태관도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몰래 사냥이나 좀 하러 왔는데 그걸 속고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숨어 있다가 확 잡아버리는 거. 이거 좀 왠지 정정당당하지 않지 않느냐. 자, 우리가 이 사회에 살다 보면 나한테 정말 찌질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수준 낮게 임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걸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참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해요. 지금 속고래는 조선의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적이에요. 이적. 즉 오라케라 그겁니다. 이적입니다. 그러나 왕자라면 이적을 대함에도 도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왕자라면 이적을 대함에도 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광조가 정말로 멋진 말을 했는데 이렇게 논쟁에서 이기려면 명분을 항상 큰 걸 가지고 얘기해요. 유담년 이 선생 하는 말 보세요. 병조판서. 옛말에 밭 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하고 배 짜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은 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담년의 말 동의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 자, 동의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면 왜 동의가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유담년은 너무나 진부한 속담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아저씨 중에서 툭하면 속담 인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속담은 5대5예요. 5대5. 좋은 거 5, 나쁜 거 5예요. 속담이 뭐 다 좋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 남기는 것은 그건 자연현상이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기는 것은 어떤 가치 판단인데 그게 똑같이 대칭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말들. 그리고 사람이 꼭 이름 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착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능력이 있으면 남들 돕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능력도 안 되고 도덕성도 안 되는 것들이 이름 남기려고 너무 설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부작용이 많아져요. 자, 그것도 안 되는 또 B급 이름 날리는 것들은 명함이라도 잔뜩 봐가지고 온갖 직함들이 그냥 조기 축구의 회장까지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자연에 가가지고 그냥 막 돌에다가 지 이름 나무에다가 이름 써놓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 저 그랜드 캐년 가면 막 돌로 가 자기 이름을 날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요. 명리, 명예욕이라는 건 속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속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홧김에 방치한다. 그게 속담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내가 속담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뭐냐면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 인간을 송충이가 빗대는 것도 그렇고 또 비록 송충이라는데 솔잎만 먹을 필요가 뭐 있어. 저 은행잎도 먹고 좀 이런 것도 좀 좋은 것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것은 현실에 적응하는 걸 가르치는 속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용하는 유담년의 이 지역이나 지능지수 자체가 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평조 판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나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밭 가는 일, 우리가 밭 가는 일을 종에게 물어야 됩니까? 밭 가는 일을 과학적으로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실험도 해보고 그 사람이 더 잘하지. 그 배 짜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밭 가는 일과 배 짜는 일을 국방사업과 동격으로 놓고 얘기하는 이런 걸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오류를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합니다.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 아시겠습니까? 김부선하고 잡던 남자는 점이 있다. 특수부위에. 그런데 우리 옆집 아저씨도 특수부위에 점이 있더라. 우리 옆집 아저씨가 김부선하고 잤을 가능성이 높다. 오류예요, 아니에요? 오류예요. 왜냐하면 특수부위에 점이 있으려면 그게 아주 상당한 배타적 사실이라야 돼요. 그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나올 확률 정도, 한 10만 명이면 1명 정도 뭐 점이 있다든지 그래야죠. 점이야. 허다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 지금 유담년이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도 유담년 판서처럼 바보 같은 말을 좀 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뭘 배워요? 바보 같은 말하면 수백 년 후에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일단 강의를 끊고 휴식했다 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